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스탁입니다. 장례식도 마치고 백신도 맞고 나니 어느새 2주가 훌쩍 지났네요. 장인어른께서 생전에 회사 일이든 유튜브든 뭐든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만큼 밀린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 영상도 꾸준히 올리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코스피가 추세를 무너뜨리더니 무섭게 빼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께서 경험한 가장 큰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은 폭락하는 거 아닐까, 끝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시장 흐름 읽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전에 10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 찾는 법이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시장 흐름 읽기는 그 후속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선 좋은 종목의 선전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와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기적으로 2부, 3부 내용을 반복적으로 분석하게 될 텐데 어쩌면 따로 시리즈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언젠가의 영상에 준비 중인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기본의 경우 자료 작성이 완료되었지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 순서를 바꿉니다. 관심 종목도 다시 리뉴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장이 올라서 진입하기 어려운 종목이 많아 차선의 종목을 선택했었는데 단순히 수급으로 빠진 종목도 많은 상황이 되어 굉장히 우량한 종목을 살 수 있는 장이 되었거든요. 시장과 섹터를 분석하면서 해당 섹터에서 진입해도 될 가격이 된 종목들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스피 현황과 지난 흐름에 대해 리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하락 추세가 왜 발생했는지와 얼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 더 떨어질지에 대해 시장에 나온 재료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아마 3부 주도주 섹터 찾기 영상에서 코스피에 대한 수급 분석과 섹터 흐름을 다룰 것 같네요. 먼저 지난 1년 동안의 지수 그래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조정장 이후 11월부터 1월 초까지 지속된 대세 상승장, 그리고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소폭의 반등 후 급락의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1월 이후로 상승장의 폭이 점차 완만해지는 게 눈에 띄네요. 또 하나의 특징은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코스닥의 패턴도 크게 다르지 않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6월에 여러 기관 레포트에서 언급한 하반기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한경 컨센서스에 올라온 하반기 시장 분석 자료를 보면 각 증권사들의 전망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는 가운데 상승장이 올 거라는 기관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주당 순이익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강세장이라는 점에는 컨센서스가 일치하였으나 상승의 고점을 3,300으로 보느냐, 3,500까지 보느냐는 이익 전망치를 어디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린 것처럼 보였죠. 특히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가 극대화되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는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피크아웃 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는 3,300까지는 뚫었으나 다시 조정을 받아 3,000대로 하락했네요. 재밌는 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코스피 상단을 JP모건 3,500, 골드만삭스 3,700까지 예상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들의 2020년 코스피 예상치는 3,000이었는데 올해 1월 초에 이를 멋지게 달성했죠. 최근 하락이 지속되던 8월 15일 국내 각 증권사들의 시장 분석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하반기 전망을 살펴볼까요? 오히려 더 상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 3,600까지를 상단으로 보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가장 낮게 예측한 기관도 3,350으로 전고점을 깰 거라고 보고 있죠. 특징을 보면 상단을 높게 보는 기관은 4분기 피크를 예상하고 낮게 보는 기관은 3분기를 고점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상승을 예측하는 기관들은 어떤 걸 보고 있고 왜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지금 시장이 왜 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어떤 것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분석에 앞서 지난 1년 동안의 코스피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죠. 작년 10월 이후 코스피는 유례없는 상승 추세를 보인 11월, 12월장이 지속되다가 1월을 넘기면서 상승 기울기가 급하게 기울어지면서 피크를 찍습니다. 이 두 상승 기간 동안 코스피가 오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수급의 문제죠. 추석 즈음하여 개미는 오늘도 뜬듯처럼 주식을 소재로 한 많은 프로그램이 방영되거나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많은 개인들이 신규 계좌를 파기 시작합니다. 신규로 진입하는 고객 예탁금이 꾸준히 늘었죠. 그 절정은 1월 초였는데 연초에 은행들의 대출 한도가 리셋되면서 개인의 비투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월별 예탁금 평균을 보면 올해 1월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수급들은 어떤 종목에서 할까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가장 유명한 종목인 삼성전자겠죠? 그래서 이때 삼전은 의례없는 급등 후 윗꼬리를 보이며 피크아웃을 합니다. 그 이후 하락은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에 의한 조정이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테이퍼링은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이 조정은 꽤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 시기를 겪죠. 배터리나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 후 4월에 다시 상승 릴레이를 겪습니다.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경기 호황을 예상한다는 것이기에 그동안 빛을 발하지 못했던 가치주나 경기민감주들의 상승 릴레이가 펼쳐지죠. 해운, 조선, 철강 등의 경기민감주가 엄청난 급등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데 반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릴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줬죠. 5월에 접어들어 다시 하락장이 시작되는데 이는 공매도 재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인에 의한 공매도가 금지되고 시장 조성자들만 공매도를 칠 수 있었는데 그 제한이 풀린 거죠. 따라서 시장은 이전의 공매도 잔고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매도 매물을 내보냅니다. 특히 5월에는 공매도량이 엄청났었죠. 다만 공매도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칠 수 있는 시장 여건이었습니다. 이는 6월달 장세에서 중소형주가 잘 가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지속적으로 액티브 펀드들의 공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에 반해 공매도를 못 치는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그 조건에서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래서 6월 이후에는 중소형주만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여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대형주도 지수를 끌어올릴 정도의 상승은 보여줬는데 대부분의 수급은 카카오와 네이버에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 두 종목의 상승률이 엄청났기 때문에 다른 대형주가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멱살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7월 이후 델타 변이 출현으로 인한 경기 둔화 리스크로 국내 경기 민감주들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전체 코스피가 하락하는 흐름을 만들게 하죠. 그리고 약간의 상승을 보이는 듯 하더니 그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기울기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락 기간 시장에서 언급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7월에 나왔던 재료인 코로나 델타 변이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 메모리 반도체가 피크아웃한다는 소식, 대형 종목의 상장, MSCI 분기 변경과 중국 민간 규제, 환율 문제도 있었고 북한 미사일에다가 결정타로는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매파적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죠. 앞선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코스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먼저 시기상으로 각각의 이슈가 부각된 시점이 언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서 8월 동안 시장 흐름에 대한 재료와 코스피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고점에서 강한 음봉과 함께 하락의 신호탄이 된 건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돌파한 시점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중국은 부동산 규제를 천명하였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며칠간의 조정을 받은 후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 WTI 유가가 70달러가 붕괴되던 날 다시 개파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환율이 1150원이 올해 처음 돌파하였고 다시 개인 수급으로 인한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 중국 사교육 규제 이야기가 나오며 중국 증시가 급락하자 한국 증시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중국 IT 기업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큰 조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중국의 규제는 중국 증시의 급락을 만들고 이는 한국 증시의 급락 또한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후 악재 해소로 상승하나 싶더니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의 상장 이후 다시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죠. 단 두 종목의 상장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선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이 돌파한 날 코스피는 62평 흐름을 깨며 안정되었던 환율이 다시 1150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다음날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 하락 악재가 나오면서 대형 반도체 종목이자 코스피 전체 시총의 2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시장에선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MSCI 지수에서 한국 비중 축소에 대한 발표도 나오죠. 그 다음날 환율은 1170원을 돌파하고 2분기 실적 발표 만기가 도래하여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모든 호재 재료가 소멸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나온 건 이날입니다. 이후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되어 하루 반등하였더니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그 매파적인 내용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증시가 모두 급락하죠. 그리고 그 추세가 하루 더 반복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수 또한 5일선을 저항으로 계속 받으면서 지속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월 23일 오늘 잠깐 반등하였으나 역시 5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200일선의 지지 역시 받고 있지만요. 이 그림에서 언급된 각각의 재료들은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걸 하나씩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분석이 필요한 건 각각의 재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예측해야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선 재료들을 각각의 주제로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주제는 테이퍼링, 코로나 국내 확산,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피크아웃, 대형 주식 상장, MSCI 분기 변경, 중국 민간 규제, 환율 급등, 북한 미사일 발사, 그리고 차익 실현 시기입니다. 먼저 테이퍼링을 살펴볼까요? 테이퍼링을 한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지난 2월달부터 말이죠. 다만 지금까지 미국의 제조업 지수나 소비자 관련 각종 지수가 워낙 좋았지만 고용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고용지표가 좋아지지 않는 한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물론 그 이면에는 코로나로 인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일을 하지 않아도 본래 소득에 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취업을 기피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학교가 셧다운되어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조금도 중단되었고 백신 보급도 늘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취업 선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고용시장 지표가 견조하게 발표되는 결과를 낳았고 지속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던 FOMC에서 매파적 발언이 대세가 되는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그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겁니다. 테이퍼링을 연내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죠. 우측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 긴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연준의 발언과 경기지표 발표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우측표를 보시면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는 미국 주택 판매 지수와 제조업 지수, 내구재 수주 등의 경기지표 발표 등이 있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발표와 2분기 기업이익과 GDP 발표 등도 있습니다. 7월 미국 개인 소비와 무역 지수도 발표하죠. 미국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겠죠. 현재 시장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상승 전환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 테이퍼링에 대해 알아야 될 점 하나는 테이퍼링은 유동성의 증가율을 낮추는 거지 유동성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양적 완화를 진행하다 경기가 과열될 것 같으면 유동성 공급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그 후 양적 긴축을 진행하죠.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시장은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까지 진행되었으며 양적 긴축을 시작해서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줄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경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성을 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테이퍼링에 의해서 긴축 발작으로 인한 일시적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상승장 자체가 멈추진 않습니다. 2013년의 테이퍼링 프로세스를 살펴볼까요? 당시 연준은 2013년 5월 테이퍼링 방침을 선언하고 9월에 시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때 외환 취약국가라 불리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5개국 주식이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같은 시기 미국 증시와 신흥국 시장도 같이 흔들렸죠. 우리나라도 약 한 달 동안 주식이 12%가량 빠졌으며 당시 하락장에서 5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지속 하락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조정을 받진 않았고 테이퍼링이 연기되면서 다시 16%가 상승하는 강세장이 나타났죠. 이후 2014년 1월에 실제 테이퍼링이 시작하기 전까지 다시 2달여간의 하락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때는 지속적인 조정이 아니라 등락을 반복하는 형태였죠. 실제 테이퍼링이 시작한 1월 이후에는 반년 동안 지속적인 대세 상승장이 나타났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세 하락장은 기준금리 인상 회의가 있었던 2015년 9월 전에 발생했는데요. 금리 인상 악재가 시장에 선반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반년 동안 지수가 무려 17%가 하락합니다. 이후 다시 상승장이 나오다 기준금리가 실제로 인상되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테이퍼링 준비 단계에선 급락 후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나며 실제 테이퍼링이 시작하면 증시는 오히려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반면 미 기준금리는 인상 이후 코스피의 하락을 만들어내죠. 테이퍼링은 수급을 안 좋게 만들 수는 있으나 유동성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기준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테이퍼링 준비 단계와 테이퍼링 시작 단계에서는 다른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테이퍼링 준비 단계에선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는 대신 실물 경기가 점차 개선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테이퍼링은 경기가 좋게 예측되는 거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니까요. 실물 경기의 개선은 주식시장의 심리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상승장이 구현되는 겁니다. 이때는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가 모두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이 만들어지는데, 당시 코스피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성장주를 대표하는 소프트웨어와 경기 민감주로 대표되는 조선, 화학, 소매, 철강, 건설, 경기방어주인, 유틸리 섹터의 한국전력, 그리고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 은행주였습니다. 상대적으로 IT나 미디어, 증권 등의 종목은 약세였죠. 테이퍼링 실행 단계에서는 미국장의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으나 MSCI의 신흥국 지수와 코스피는 모두 상승 후 하락했습니다. 이때는 미국 채금리가 오히려 하락하여 당시 국내에서 중국 소비주로서 성장주 역할을 했던 화장품이나 호텔 레저, 필수 소비재 등이 강세였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은 부진한 시기였죠. 정리하면 테이퍼링 방침이 결정되는 것은 경기 확장을 동반하기에 경기 민감주와 실적을 동반하는 성장주 투자가 유리하며, 테이퍼링이 실행되는 단계에서는 다시 실적을 동반한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테이퍼링 이슈가 시장 하락에 결정타를 날리긴 했으나 그로 인한 하락은 아직 며칠 안 지났습니다. 또 테이퍼링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경기 확장이 지속될지 여부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따라서 잭슨홀 미팅 결과나 9월 진행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접근하는 섹터가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들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미뤄진다면 성장주 쪽에 더 힘을 가해야 될 것이고, 테이퍼링 일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면 경기민감주 쪽에 힘을 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코로나 국내 확산과 델타 변이입니다. 8월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을 넘었고, 이는 앞선 피크였던 1,200명의 거의 2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다만 사망자 수는 일 최대 40명에 달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10명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이와 같은 현상은 아마 백신 접종에 의한 영향일 겁니다. 전 국민의 1차 접종은 50%에 달했고 2차 접종 완료도 20%에 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중증 질환과 사망에 취약한 계층의 접종률, 즉 고연령층의 접종률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의 면역률은 60에서 80%대로 제각각이지만 중증 질환 방어율은 모두 90%가 넘습니다. 따라서 높은 코로나 감염률에도 불구하고 의료 붕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코로나의 피크아웃을 예상하기 위해선 국내 백신 접종의 추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은 기존 코로나 대비 2배인데 이로 인해 앞으로 코로나는 델타 변이가 우점종이 될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델타 변이의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백신의 효과는 2차 접종이 완료되어야 발생하며, 감염 재생산 지수가 5에서 9에 달하는데 이 경우 집단 면역을 위해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여 인구의 100% 접종이 맞추는 것이 필요할 정도라고 하네요. 미국이나 프랑스에선 관련 제도도 준비 중이고요. 다만 12세 이하에선 아직 백신의 문제로 접종을 못하는데 19세 이하의 인구 비율이 1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인구의 약 10%가량은 접종을 아예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부작용이 두려워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고려해야 하죠. 이들의 비율을 모두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접종률은 약 7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67%로 한 그 정도 수치를 완성을 했죠. 우리나라가 70% 접종에 도달하는 건 언제쯤일까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1, 2차 접종을 합쳐 접종이 진행된 인구 비율은 약 전체의 20%입니다. 이는 특별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는 한 한 달에 적어도 20%의 접종이 가능한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를 현재 1, 2차 접종의 비율이 3대1 정도로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1차 접종률이 일정 이상을 달성했을 때 2차 접종에 이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을 해보면 올 10월에는 1차 접종 70% 이상, 내년 1월에는 2차 접종 70% 이상을 달성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시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연결될 텐데, 코로나 턴어라운드 주를 노린다면 그 시기 이전에 선취매하는 게 유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하락이 시작된 지금 시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요. 또 현재 대세 하락의 시작점이 코로나 재확산인 점을 고려할 때 상승장, 적어도 횡보장 이상의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해선 이 즈음의 악재가 해소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테이퍼링과 코로나 국내 확산의 악재 해소 이벤트와 그 영향력 해소 시점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하면 테이퍼링은 테이퍼링 준비 시기와 테이퍼링 시작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테이퍼링 준비는 시장에 그 주제로 큰 하락이 나올 경우 약 한 달간의 지속적인 하락 기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테이퍼링이 실제로 시작되는 지점은 그 지점이 저점으로서 이후 시장은 상승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테이퍼링은 일반적으로 성장주에 악재를 작용하고 경기 호조를 의미하기에 경기 민감주와 저평가되어 있는 경기 방어주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장주 중에서도 실제 실적을 동반한다면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막상 시작된다면 성장주의 조정이 마쳤고 악재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강세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국내 확산 이슈의 경우 코로나 접종률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된 접종자 70% 기준으로 볼 때 1차, 2차 접종 달성 시점이 중요합니다. 올해 10월과 내년 1월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한두 달 전부터는 코로나 턴어라운드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듯하니 나머지 8가지 주제에 대해선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목 분석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좀 재미없는 영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만 주식시장에 발을 담근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많으니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